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도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는 1월 14일부터 23일 사이에 새로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점엔 재무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독일 총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행동이 외국인의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투표 결정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독일 시민들만이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가 내년에 회사가 맞게 될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고 CNBC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2025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며 AI 챗봇 제미나이와 함께 2025년도에는 인류와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의 제품으로서 동급 최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1공장 구역에서 첨단 4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채택한 웨이퍼 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1단계로 12인치 웨이퍼를 월에 약 1만 장 생산할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타가 떠난 자리,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기술주를 위주로 낙폭이 과했는데요. 나스닥은 2만 선을 내줬고요. 또 테슬라는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뤄볼지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어젯밤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혼다모터 세계 3위의 자동차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일본 증시가 움직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근 이사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금리 상승과 대중국 규제 속에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개장 전 리포트를 통해선 고환율과 정치 불안 그리고 배당락률로 인해 하락한 국내 증시 그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 혼다 이슈부터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9% 하락하며 19,722포인트에서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11% 하락하면서 5,97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77% 하락하면서 42,99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산타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국채 수익률도 4.6%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주간 지수 추이를 보면 다우는 이번 주 약 0.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깼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이번 주에 0.7% 상승했고 나스닥은 약 0.8%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1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631%로 1.14% 상승하며 치솟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5,123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0.92% 상승하면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증시에서 M7 종목들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1.3% 하락하면서 255.65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시티은행의 분석가들은 2025년 애플의 주식의 비중 확대 등급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2.03% 하락하면서 137.09달러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가까이 1.72% 하락하며 430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426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1.44% 하락하며 223.79달러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의 뉴 글램 발사에 대해 상업용 우주 발사 허가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59% 하락하면서 599.81달러 만들어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와 COO 하비에르 올리바는 상당수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4.95% 하락하며 431.66달러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까지도 좀 만들어냈습니다. 알파벳도 1.45% 하락하면서 192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혼다입니다. 1.37% 상승하면서 28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은 이 혼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30년 중 가장 큰 주간 상승세로 보입니다. 정오부터 1% 이상 상승하면서 주간 상승률을 20.7%로 끌어올렸는데요. 마감까지도 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주가 랠리의 이유는 닛산과의 공식 합병 협상 소식 때문이죠. 이 두 회사의 합산 가치는 거의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다는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꾸준한 실적에 따라 재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국 및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닛산의 경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역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려는 양사의 이해가 일치해 합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10.06%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후 거래에서는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초반 19.35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양자 집적회로 개발 업체죠. 2022년 3월 상장한 리게팅 컴퓨팅은 올해 거의 1713%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알파벳의 양자 컴퓨터 윌로 개발 호재가 알려진 11월 말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양자 컴퓨터의 민감함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T&T입니다. 0.4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통신 공룡이라 불리는 AT&T의 금요일 주가는 다소 하락했지만 시티은행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내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AT&T는 올해 들어 이미 36% 이상 상승하며 전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롤린스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연간 실적 호조를 유지하고 소비자 유선 부문에서 재무 기여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AT&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기부금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1997년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정치 격변기 중에 발생했다. 외신들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고는 1997년 미국령 괌의 언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이후 한국 항공사가 연루된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NN은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시카고의 보잉 본사 등에서 한국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고는 한국이 잇따른 권력 이전과 누가 국가 최고위직을 책임지느냐를 둘러싼 일시적인 혼돈 속에 따른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의 항공기는 미국에서 근래 잇따른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었던 항공기였습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3월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번 무안항공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것이었었고요. 유럽연합과 독일 등 유럽 정상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시기를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에 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도 멕시코 업체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외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공세에 초점을 맞추는 한 북미 우방국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멕시코와 미국 경제는 부품 그리고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큽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국경 즉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트럼프 취임 후 본격화할 2차 무역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이 트럼프의 최우선 타깃이 되는 한 멕시코는 미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업계는 트럼프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막기 위한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2026년 예정된 재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관세를 위협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에도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이 내년에도 금값을 끌어올릴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은 내년 금 가격은 온스당 $3,0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값이 온스당 $2,600 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월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가 금값을 올리는 주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유 시 이자 수익이 없는 금의 특성상 통상금리가 높을 때는 금보다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성격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지속되고 미중 갈등 격화로 지정학적 위협이 큰 것도 장점입니다. 또 안전자산이 금의 가격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역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최고 경영자로 미 인공지능 방산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를 꼽았습니다. 1년 새 시가총액이 5배 가까이 오르는 등 뛰어난 경영 실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등 공신으로 꼽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10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데요. 지난해 최고의 CEO로 꼽혔던 젠슨 인비디아 CEO는 역설적으로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년 연속 1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후보 기업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2곳에 5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구체 발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특수 법인인 LGFV의 국채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정적인 국유자산 관리 회사를 동원해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경제 안정과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2곳의 국유기업에 총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 조달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LGFV를 설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LGFV라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건데요. 최근 중국 경제 위축으로 LGFV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국 부채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LGFV의 채무 부담이 커지자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국유자산 관리 회사를 통한 채권 발행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시선으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이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2만 선이 붕괴되고 테슬라는 이제 고공행진하는 부분을 좀 멈추고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2주, 3주 전만 해도 강했던 미증시 왜 일주일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어떤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익 실현 같은 게 좀 핑계고 그 이면에 악재가 있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제재 가능성.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또 차츰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폭이었던 증시 조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좀 그 지수가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1% 내외 하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들이 일단 위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특히나 중국 제재 역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미국 증시, 일단 미 국채 금리 쪽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은 1% 넘게 오르면서 4.63%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미국채가 4.6%를 돌파한 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네.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을 상당히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은 연준이라는 어떤 그 가장 최후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루할 수 있는 연준이 어찌 보면 시장의 어떤 금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시장의 분위기 좀 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뭐 옐런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렇고 뭐 과거에 뭐 앨런 그리스퍼도 그렇고 이런 많은 연준 의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옐런 의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임기 시절에 이런 그 시장 국제금리 올라간다라든지 시장 변동성이 있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연준이 연준의 어떤 정책에 따라주는 만큼 그렇게 카리스마를 보였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장의 이런 그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시장이 휘둘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나온 정책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실내로 올해 100bp 정도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연준을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간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실무 자산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제시하게 된다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거를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관세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게 된다면은 분명히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CRB나 인플레이션 지수만 보더라도 트럼프 일기 때 충분히 저는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어떤 이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글쎄요, 제가 기약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3개월마다 점도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점도표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4.1, 그리고 9월 달 3.4, 12월 달 3.9.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획기적으로 어떤 금리가 내려가는 확신이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많이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점도표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 자금 쏠림 현상은 내년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이 증시에 무조건 부정적인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신호, 즉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렇게 되면 금융주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석 역시도 제기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내년도에 더 좋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여과 없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융주 같은 경우 금리 상승의 수익이 증가하는 업종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의를 두실까요? 금융주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들은 미국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 그 소위 말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부분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잘 아시고 있듯이 JP 모간이라든지 BOA 같은 그런
이런 그 IB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느 쪽을 볼 것인가에 좀 따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가 높게 높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은행 부분의 어떤 그 매출이 그 순이익이 더 큰가 아니면 은행 부분 순이익이 더 큰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 더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어떤 높은 금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의 어떤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비은행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좀 더 많은 수익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좋게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IB의 어떤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융주의 어떤 상승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우리나라 쪽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와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간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높은 금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결국 또 달러 강세 쪽으로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흥국 디폴트 우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 걱정이 돼요.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 환율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이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풀고 있는 상황들인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도 중심에서 이제 또 신흥국 디폴트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13년도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201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이 고금리라든지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큰 영향,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의 어떤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서 신흥국발 디폴트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 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신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뭐 상승으로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달러 강세,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 쪽으로 어떤 자금 쏠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대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게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국내 증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걱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그때도 환율이 1,500원대 육박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요.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같이 동시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환율은 올라가 있지만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장이 그만큼 위험도가 올라갔다고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CDS 프리미엄이 동반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이란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레아라, 루피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CDS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우려스러운 점으로 한번 좀 체크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와 함께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 향방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주요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배당락리를 맞아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국 디폴트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참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7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인데 연내 혹은 이제 연초에는 1,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1,500원 환율 시대에 어떻게 대응 혹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1,500원 말씀하셨는데
뭐 1,500원, 1,600원대의 뉴노멀 시대를 이제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각 섹터별로 어떤 이슈에서 환율이 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상승 좀 낮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고 한국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둘 다 금리를 3% 줍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은행에다가 돈을 더 예치할 확률이 높을까요? 미국. 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투자 시장이고 미국도 투자 시장이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소외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쪽으로 쌀이 투자했던 어떤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 부각되는 어떤 섹터라든지 그와 연관된 어떤 이슈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환율을 얘기하게 되면 수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웃긴 게 IT 자동차도 수출주고 조선도 어찌 보면 수출주인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IT 자동차 쪽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주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아이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정부 주주의 어떤 공공 소비재냐. 그러니까 이게 조선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발주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같은 수출주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재냐 아니면 정부 주도의 공공소비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글쎄요. 자동차라든지 IT 쪽 같은 쪽에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호재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옛날에 1등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의 그런 부분도 매물 쪽도까지 뺏기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MRO라든지 그리고 LNG 터미널 기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인도 상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 쪽 보게 되면 친환경 쪽 보게 되면 LNG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정부 정책과 연관된 어떤 소비자 연결된 수출주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반 소비자 연관된 그 쪽이라면은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선과 같은 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모멘텀 있는 소비재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조선 쪽 그리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올해 강했었던 전력기기 쪽도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환율의 뉴 노멀 시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도 같은 수출주지만 향방이 완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IT 쪽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정부 주도의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국채 상승의 하락 마감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채 상승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설픈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다른 M7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가파른 모습이었고요. 기술주가 지난주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도 보여줬었고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온 것도 알겠는데 테슬라 5% 급락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뭐 좋은 쪽을 바라볼 때는 정말 좋게 상승이 나오겠지만 안 좋게 바라볼 때는 또 전기차 부분을 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조금 증시가 흔들 때는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증시가 좀 좋을 때는 새로운 신사업들, AR인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 쪽을 보게 될 건데 아마 지금은 전기차 부분을 좀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달 현재 자동차 판매량을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12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높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은 분명히 사게 되고 판매량은 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수요가 받쳐주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지금 수요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땐 테슬라의 어떤 하락의 핑계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뭐 주도주였다라면은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테슬라 그리고 약간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장은 엔비디아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약간은 낙폭을 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사업개미들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아마 사업개미의 어떤 영향도 저 개인적으로 있지 않았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기술주 낙폭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이렇게 좀 두 가지 갈래에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술주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우선 중국 쪽에서 최신 AI 기술을 만들어냈다. 추가적으로는 DDR5도 그렇고 나름 중국 쪽에서도 기술을 격차 좁혀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덜란드 ASML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을 10년, 15년 뒤처져 있다, 멀었다라고 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중 격차 좁혀내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주실까요? 일단은 중국이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위험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도 그렇고 이제 파운드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 요인인데 과거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게 그런 위협이 됐었던 것처럼 아마 중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을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보더라도 그런 상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차 부분이란지 그리고 2차 전지만 보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보면 고사양이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범용 반도체라고 있는 저사양 반도체까지도 현재 미국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들 속에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금 발빠르게 좀 앞서 나가는 기술 격차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DR5를 비롯한 어떤 그 메모리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HBM 쪽으로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HBM을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DRAM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잖아요. 그러면 이 DRAM의 어떤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율도 올라가게 되고 상호 호환성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걸 가지고 HBM까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의 어떤 수율이나 상호 호환성, 발열 문제가 잡히지 않는 것들이 결국 DRAM 쪽에서 그런 부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6세대 DRAM, 1C DRAM이라는 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이제 60% 정도 수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10% 수율이 안 나온대요. 네. 그러면 10%가 안 나는 수율이었던 1C DRAM과 60%가 나온 그 1C DRAM을 가지고 HBM 만들었을 때 어느 쪽이 성능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60% 나오는 SK 하이닉스 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시간을 더 벌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짝 추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 좁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최종적으로 해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저사양 반도체까지 어떤 제재를 하는 그런 시간을 발생이 될 건데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구간들 속에서 어쨌든 수율을 올리고 기술력을 좀 올리는데 조금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해야 예전 삼성전자가 되는 것이지 다음은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예전 삼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끔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참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줄 줄 알았는데 격차가 너무 빠르게 좁혀지고 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빠르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이야기인데요. WTI 국제 유가는 70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차츰 올라가고 있는 상방을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유가 상승세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유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중등발 우려잖아요. 그리고 중등발 우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결국 들어오게 되면서 그 트럼프가 공약에 걷고 자신감 있게 내비치고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지정적 리스크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유가는 좀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가 화석연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NG,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생산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70불 이하의 하향 안정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달러 강세 이 부분 때문에 유가의 어떤 내려가는 하락폭이 좀 제동이 걸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달러 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 좀 제한되겠지만은 이 달러 영향에서 이 유가의 하락폭은 내려가는 폭은 좀 천천히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아니죠. 내년에 유가 어떤 가이던스는 한 40불에서 60불 정도? 그 사이 이제 낮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향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태근 이사와 함께한 이슈와이드 화면을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태근 이사의 이슈와이드 금리 상승과 대중국 규제 속에 미증시 반등할까? 우선 이슈 부재 속에 높은 금리 그리고 대중국 규제 우려로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고금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죠. 대중국 제재 속에 반도체주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에 H-1B 비자 사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편을 들며 숙련된 외국인 기술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캠프 내에서는 이 H-1B 비자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7일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라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트럼프 골수 지지층인 마가 진영 인사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하면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죠. 그 외에도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에 내정된 인도계 IT 전문가인 스리람 크리슈난도 비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로 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에도 동승했던 로라 루머처럼 비자 확대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논쟁이 계속되자 트럼프는 28일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항상 지지해왔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일장의 하락에 이어 5% 가까이 다시금 하락한 건데요. M7 종목들 중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미국 금융매체 배런스는 이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국채금리 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매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죠. 다만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지난 3분기부터 중국에서 자사의 차량 등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에 49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바클레이스는 51만 5천 대로 추산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차량 판매가 올해보다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인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최대 1000%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모어헤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3억 명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10년 내 50억 명으로 증가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2028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성장률은 과거 비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어헤드는 2013년 비트코인이 65달러일 당시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것을 권고했던 자신의 기록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이런 전망이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꾸준한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 웨이모의 주도하에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테슬라와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1,23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2조 원에서 2032년 4,809억 달러, 약 709조 원까지 4배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중 로보택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주행 500만 건 이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건의 운행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수준이죠. 현재 웨이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인데요. 거기에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 역시 주요 경쟁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죽스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로 일반인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죠. 최근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GM이 철수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컸고요. 나스닥은 2만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테슬라는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국채금리도 상승했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고환율, 정치 불안, 배당락, 우선 국내 증시 양지수는 1%대 넘는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고환율, 우선 전문가들은 1,500원대가 아닌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뉴 노멀 시대를 점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치 불안 역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당락 즉 배당 기준일이 2024년 12월 26일이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7일에 큰 폭의 압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길 이전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배당락일이 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과하죠. 특히나 금융주 위주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양 지수는 하락 마감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테마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양자 기술은 계속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주 새해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실크스가 한 달 새 2,100%나 폭등을 했는데요. 보안과 관련된 IoT 전문 기업입니다. 또 과기부 선정, 한국 디지털 혁신 기술, AI와 반도체 그리고 양자가 꼽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첫 양자 정보 기술 국가 표준이 제정이 되면서 양자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더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용인 쪽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인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단에서 강했던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고요.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장비 기업이죠. ASML CEO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뒤처져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격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아니다. 너무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철강 쪽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랠리를 거듭했었는데 철강주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죠. 그 상승 랠리가 좀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후판값 협상이 해를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서 낙폭을 보였습니다. 조선과 철강은 3개월째 밀고 당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후판에 있습니다. 후판은 3mm 정도의 아주 두꺼운 강판을 의미하는데요. 조선 쪽은 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후판이 거의 조선의 60%, 70%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익 환율로만 1,000억 원대까지 넘게 날아갔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조선주가 상승할 때 철판 그리고 철강 쪽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쓸 바에야 싼 값에 중국산을 비중을 늘리는 게 낫다라고 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국산에서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철강 가격은 여기서 더 낮출 수 없다라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좀 싼 값에 계속 저가 공세를 보여주면서 중국산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 우리 철강 관련 기업들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증권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준일을 내년에 옮긴 그런 기업들은 선방을 했지만 또 내년도에 그만큼 하방 압력을 보여주겠죠. 올해 주식시장은 오늘 폐장합니다. 12월 결산 배당락일은 27일이었고요. 27일에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었던 기업들이 변동성이 참 강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 통신 등 고배당 테마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 테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특징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기대가 너무 컸었던 걸까요? SBS와 넷플릭스가 MOU 관계를 체결하면서 상승세를 또 거듭하고 영화와 영상 그리고 문화 관련된 콘텐츠 중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뚜껑이 딱 열자마자 일제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평 일색의 관련주가 동반 급락했는데 제가 지난주 말 사이에 한번 봤는데 그렇게 한가를 칠 만큼 재미가 없었나 할 정도로 참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 암호 테마 속에서 일반 공모가 유상증자 흥행 소식을 전해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주는 상승세를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2025년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 법인 설립 속에서 쿠팡 테마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용진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신세계 관련된 테마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었죠.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 이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업계 환차손 발생 우려에 정유주가 하락을 했었는데 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한번 WTI 국제유가와 브렌트유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해당 유가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전일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될 텐데요. 일단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2025년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망치는 경제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슈로 경제까지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일단 윤 대통령 탄핵안 소추안 가결됐고요. 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있었는데 탄핵 소추안 가결도 같이 금요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가 볼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고 제로 아예 보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대외 신인도 저하도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외 신인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에 경제 투톱,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랑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함께 대외 신인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킨 게임을 벌이다 보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 수포로 좀 돌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요일 오후 3시 기준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 오름세를 좀 보이게 됐고요. 지금 1,486원으로 금요일장 기준으로 좀 가장 높게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앞으로 국가 신용 등급도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확실성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현재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02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더불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1월 7일에 있을 CES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같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 가장 높게 상승한 건 지금 퀀텀 컴퓨팅입니다. 2,613%, 네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리게틱 컴퓨팅도 1,161%, 마찬가지로 1,000% 넘는 상승세 무섭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작점이었던 건 또 구글이었죠. 구글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칩 윌로우를 또 개발하면서 시작을 좀 더 크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얼마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한국이 2.3%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2.3점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양자 역학의 개념이 굉장히 어렵죠. 네, 뭐 간단하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중첩과 얽힘입니다. 0과 1이 같이 겹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양자 역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것 같으면서도 하지 못한 어떤 겹쳐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얽힘은 양자 역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을 활용하면서 계산의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는 어떤 암호도 해독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마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암호를 좀 통과할 수 있다, 뚫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는 군사 기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제약 산업에서 본다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었던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년의 양자 컴퓨터가 핵심이 좀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 준비하고 있고요. 2388선 그리고 660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3배 PBR 기준으로 거의 부근에 완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0.8배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적인 하락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달러원 환율을 꼽고 있습니다. 뉴 노멀의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1,500선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 두 지수 같은 경우에 1%대의 낙폭을 형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년 만에 1,48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이 중국의 위완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97포인트, 일단 2,400포인트 선은 깨졌고요. 코스닥이 662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5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678포인트 선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안에서는 의약품, 지금 나홀로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에서 현재 0.4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쪽에서 0.6%대로 가장 크게 낙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계 쪽에서 0.86%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상승폭이 꽤나 컸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그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가 0.64% 가장 하락폭이 크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통과 건설, 제조가 0.5%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무려 3.18%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출판, 매체, 복제 쪽 안에서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 위주로 강한 상승세에 이끌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이 삼성전자부터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안에서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은
오늘장 안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현재 0.7%, 0.6%대 낙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순매도 1위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려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 생산 능력이 확대가 이 향후 반도체 가격 교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000원 정도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자회사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 직원의 구조 조정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거래일에도 엔솔은 1%대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비용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4분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R&D 투자액이 1조 1,000억 원 안팎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는 0.23%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얕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의 FTA가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가 되는 부분인 이 자동차와 부품 중심으로 수출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분 좋게 모든 종목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1위였기도 했고 또 기관의 순매수가 1위였기도 한 종목입니다. 현재는 0.17%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0.65% 올라가면서 개장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 현재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재심사를 신청을 했고요. 허가 기한이 내년 3월 이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자회사죠. HLB 테라퓨리티스의 이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유럽 임상 3상 주요 결과까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28%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지난 거래 브리핑 때도 전달해 드렸다시피 3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발행했던 교환사채보다 교환 가액 자체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또 하락하고 있는지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은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혼조되는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제조업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1.63%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0.27%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0.4%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오늘 방산주 한 템포 쉬어가나 봅니다. 0.4% 떨어졌다가 방금 전에 0.1%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조업 섹터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하락불이 살짝 들어와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 삼성 SDI가 1.81%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섹터 안에서 이제 SOS랩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와 차량, ADAS, 고도화, MO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도 상승폭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거래일에 개장 브리핑 때 전달해 드렸다시피 필립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여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9억 9,9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어갈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2.56% 상승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엔캠이 2.32% 상승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장을 했을 때 업종별로 흐름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의약품 쪽이었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이 거의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2.6%, 알테오젠 0.5%, 대장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9% 올라가고 있고 파마 리서치 쪽에서도 거의 0.6% 가까운 상승세에 유한양행이 현재 4.1%로 가장 강하게 움직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대한항공이 0.2%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요. HMM이 0.1%, 현대글로비스만 0.4%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0.6% 같이 상승폭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7%, 지난 거래일에는 좀 동반적으로 힘들게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1.4%, LG화학이 1.21%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예상 체결 지수는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강보합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굉장히 얇은 수급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현재 현물에서는 찍혀 있습니다. 지금 선물로 봤을 때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매수 포지션이네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개장 분위기는 지금 나타난 지수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수 상승은 좀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뭐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IT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상승 좀 전환이 돼야 지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달 이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IT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수가 좀 반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IT가 좀 상승이 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약보합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좀 수급이 약합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118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도 379계약 정도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어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IT를 제외하고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선물 쪽에서 소폭이나마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별 등락현황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789 종목이 상승 그리고 720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목수도 여기서 약간 소폭 우위를 보이겠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강보합권 흐름을 좀 유도하는 요인이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일단 나쁘지 않은 상태로 개장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강보합 수준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현물이랑 선물에서도 일단 찍혀 있긴 합니다. 매수 포지션이고요. 금요일 개장할 때 사실 환율이 막 분단위로 올라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외환 당국 개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진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금요일 기준으로 1,480원 넘어서서 터치가 좀 나왔고요.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1,473원 60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환율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사님 저희 환율 상방을 좀 어디까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건 1,500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환율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방금 그렇죠. 질문해 주셨듯이 하는데 근데 이 환율도 그러니까 환율이라기보다는 통화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통화의 어떤 그 가치를 환율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환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원화가 절하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상대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사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떤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까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등급이 뭐 무디스라든지 S&P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부총재보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뭐 환율이 높은 상황들이 다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10월달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 못했었잖아요. 다 동기로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주요 요인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출 기업들의 재산성,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을 신경을 쓰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수출의 어떤 그 경쟁이 격화가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수익성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해보더라도 환율은 뭐 불가피하게 지금 1,470원대, 뭐 1,480원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1,500원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00원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신용등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CDS 프리미엄이 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따라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데 결국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상방 1,500원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은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개장한 이후로는 1,473원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 분들은 환차손을 좀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추가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고환율에 대해서 포트에 관련주들을 담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환율 섹터가 유리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수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IT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물론 뭐 환율 때문이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다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환율 수혜를 보는 섹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환율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된 섹터 같은 경우 조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환율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환율에 따라서 어쨌든 고환율인데 수주가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떤 수주는 안 좋고 어떤 수주는 좋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주식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섹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환율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100%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는 섹터를 봤을 때 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미국발 훈풍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X 외환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환율의 어떤 상승 이런 것도 분명히 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환율로 인해서 섹터, 뭐 금융시장, 채권시장, 뭐 주식시장 다 것이 다 밀려버리게 된다라면은 뭐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고환율 속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아가게 되면서 상승 섹터라든지 그리고 투자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고려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자금이 좀 한정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수익성을 내야 한다면 투톱보다는 좀 더 작은 테마단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톱보다는 소부장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주도주보다는 테마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익 플레이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야 수익성 방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1등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한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게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면은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흐름에 따라 우리는 동조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성주 매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형주 매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파생 쪽에서 충분히 손실난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존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좀 넓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들 흐름에서 봤을 때 뭐 중소형주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글쎄요 그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이 이전에 한번 작년 11월 달로 가보자고요. 작년 11월 달에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 흐름을 현재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자면은 자 작년 12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가 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가 가긴 했지만은 반도체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 달, 6월 달 볼게요. 화장품, 음식료 갔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주라 보기는 힘들죠? 중형주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7월 달 하반기로 넘어와서 제가 맛집까지 표현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뭐 시가총액 상위종이었던 대형주라 보기는 사실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총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제약주가 뭐 코스피 수를 이끈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방금 올해 강했던 섹터들 쭉 이렇게 나열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자동차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IT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테마적인 어떤 중소형주 장세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돼 왔었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큰 섹터보다는 좀 중소형단 그리고 테마단으로 이미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달러환 환율이 치솟으면서 그 강세가 좀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톱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 흐름 봤을 땐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흘러갑니다. 삼전은 어쨌든 53,000원 요 수준에서 하단에서 어느 정도 방어는 좀 계속 지지가 좀 돼주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16만 원, 17만 원 선은 계속 지켜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변화가 크게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서 당분간 이 투톱에 대한 전략을 좀 보자면 아래에서 이제 박스 하단에서 사고 위에서 좀 파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바닥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아직까지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중심이었던 HBM 시장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이 있었다라면은 이게 또 올해 하반기에 또 브로드컴이 또 새롭게 나타났잖아요. 브로드컴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AI 가속기였던 독점적인 지위가 약간은 브로드컴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어떤 이 기업의 AG기였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HBM이었던 공급이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이었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HBM 쪽에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였던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조금은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과점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이 조금씩은 이제 깨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 조금씩 기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디램 쪽의 어떤 수율만 올려주고 그리고 이 디램의 어떤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의 기반이 된 HBM의 어떤 성능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올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기대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납품처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브로드컴의 에이직이었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삼성전자가 조금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또 브로드컴이 또 대규모의 또 공급을 요청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내 어떤 HBM 매출이 이제는 앞으로 50%를 넘어서 60%, 70%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브로드컴이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전체 디램 매출의 50%를 HBM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컴까지 잡게 되면서 거기 매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50%가 아니라 60, 70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수익성에서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안 좋게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브로드컴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 HBM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실적 가이던스 다시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제 2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7월 달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아이들 같이 하락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가 최고가가 24만 8천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브로드컴 이슈가 반영되게 되면서 매출이한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은 25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시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더 우위에 둬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덜 판다라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나 싶습니다. 매도폭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고요.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매도긴 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50.5%까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거래일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LCC 관련주들 좀 살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면 관련주들 흐름 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도 좀 같이 열어주실까요? 양자암호랑 로봇은 오늘 CES랑 좀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자암호는 내년에 좀 가장 관심받는 섹터, 테마 중에 하나로 지금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도 내년을 양자암호의 해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고 금요일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암호 쪽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 또한 CS 모멘텀 같이 남아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 CS 모멘텀 타고 보핏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주 살짝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양자암호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LCC를 봐야 되겠지만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굳이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자암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 상반기에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양자암호도 아마 지금은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들이 최근에 구글도 마찬가지죠. 빅테크들이 어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측면. 근데 이 얘기가 2023년도 상반기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태동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서 상용화하는 데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속도는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양자 컴퓨팅의 어떤 본격적인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AI가 작년에 하드웨어에서 상반기 하드웨어에서 하반기에 와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익성까지 연결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리게티 컴퓨팅이 10%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리게팅 컴퓨터뿐만 아니라 많은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이제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산업적인 성장과 주식시장을 좀 별개로 보게 되면서 어쨌든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던 것 때문에 양자모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겠지만은 아직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지금 어떤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성이 발생되고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과 연결시키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양자모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테마로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상 미국 기업 대비해서 우리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그 관련주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살짝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자모랑 로봇이 어쨌든 지금 CES 2025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벤트 대비해서 뭐 주가 반응이 크게 뭐 폭발적으로 사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I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로봇이나 양자컴 플러스 알파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 가능할까요? 1월 7일까지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직. 로봇은 일단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암호 그리고 CCUS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내는 부분들을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로봇이 이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테마 흐름들을 봤을 때 새로운 어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자모, CCUS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수렴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 시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로봇 관련주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로봇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정부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CS 2025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CS 2025 같은 경우에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조선소의 용접 로봇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일단 단기 시세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수혜라든지 CS는 그런 것들이 좀 임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각이 되고 난 뭐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짧게 보고 임박하게 되면서 그때 가서 CS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7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가 임박하게 되면 또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좀 보내게 됐는데 마무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년을 좀 대비해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장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앞 질문에서 네. 제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 흐름들을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근데 월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해가 바뀌게 되면서 그런 흐름들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마 해가 바뀌게 되면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시장을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퍼스트 무브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와 맞는 뭐 주도 섹터라든지 그리고 테마군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심이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다음 테마는 어떤 게 될 것인가, 다음에 내년에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가장 그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좀 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조선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 조금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MRO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조선은 올해 실적이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선주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 뭐 LNG선 2억 5천만 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고가수주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100%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까지도 2021년도까지 받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이라든지 간신히 흑자로 넘어간 물량이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다 깔끔하게 쉽게 내려가게 되고 내년에는 2022년도부터 발생됐었던 고가수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유를 알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내년에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면은 실적수로 조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좀 빨리 그 반응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게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1월 달일수록 좀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2024년의 마지막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보통 월이 바뀌고 해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테마들이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쪽도 여쭤봤습니다. 조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미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제주항공이 장 초반 하락세입니다. 전남 무안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단기이익 전망이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고 발단이 된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사고기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하는 대로 세부적인 사고 전후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여행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치적 혼란이 고조된 데 따라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원화 가치 급락에 대비해 미국인보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3%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지만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소비는 겨울옷 판매 등이 늘어나면서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수가 형성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지금 0.87% 상승하면서 2,42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은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형성했습니다. 지금 1.24% 오르면서 6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양시장 모두 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줬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물량을 팔아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지난 거래일과 전혀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092억 원 굉장히 많이 팔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그 부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751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488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498억 원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의약품 쪽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안에서 종이목재만 0.63%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이 1.25%, 의약품 섹터가 3.67%나 오름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철강과 금속 쪽에서가 2% 가장 높은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기타 서비스가 2.5%나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과 유통, 제조가 1% 안팎의 오름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많이 오름폭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0.51%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다 파란불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LG 엔솔이 2%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4,0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 엔솔이 35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과 똑같이 상승불 켜고 있고 그 안에서도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6% 가까운 급등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2.66%, HLB도 1.56%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도 나란히 오름폭 1% 이상,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혹은 내리고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보합권의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는 계속해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각각 1%대, 0.18%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엔진이라던가 테크윙, 일진전기 같이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 1%, 0.6%, 0.1%대 하락폭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일전기는 3%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 좀 엇갈리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1.4% 올라가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3.82% 강한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산업은행이 반도체와 AI 등 이렇게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 3년간 무려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ASML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글로벌 정상급 업체들에 비해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견제할 필요가 없다.
있다라는 의미를 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권으로 다시금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스페타시스라던가 SK 하이닉스, 엔캠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HPSB도 보합권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0.1% 오름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그래도 가장 상승폭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의료기술 섹터입니다. 지금 클래시스, 보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개발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리테일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는 소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안에서는 오늘 장 안에서 지금 하락불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알리와 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증권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간 매년 동안 이 자사주를 20만 주 이상을 소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커머셜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셜 서비스 안에서는 엔터주라던가 카카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짚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섹터들인데 그래도 이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과 0.75% 어느 정도 좀 소폭의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기획이 0.06%, 하이브가 0.6% 서로 상반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 금융 쪽 안에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양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상승 전환하면서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보고 접근하자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